소신 발언합니다. 저는 100% 안전한 전세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얼마 전에 위반 건축물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문의 주신 분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도 요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전세 5천이시래요. 회사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동네도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분이 연세가 있어서인지 좀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의도 없고 몇 가지 물어보면 예민하게 대응해서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러시니까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3층 건물인데 4층 주인집을 증축을 했다고요? 한 층을 증축했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네? 이게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장 이 위에 상단에 위반 건축물 하고 노란색 박스가 표기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이냐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장에 있네. 위반 내역,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 무단 대수선, 표기를 해제했다가 다시 옥탑 공간에 주인세대를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행강제금 한 번 내면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시정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이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도배랑 세탁기랑 에어컨 이런 거를 교체를 해주시기로 했고 실제 소유주분이 남편인데 계약할 때는 아내분이 남편의 신분증이랑 도장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다. 근저당은 없어요. 다행이죠. 건물 총 세입자 보증금이 2억 정도래요. 또 이런 장점들이 쭈루룩 많아서 이 집을 웬만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단점들이 일단은 위반 건축물인 거, 그리고 대출 불가. 근데 이분은 전세 대출 안 받고 본인 현금으로 들어가실 예정이고요. 보증보험 불가하죠. 그리고 위임장을 안 해주는데요. 요게 같이 집을 보셨던 중개사님이 발끈하셨다고 뭐라 하셨대요. 아내분인데 누가 위임장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이게 중개사님 말로는 이 동네의 대부분의 다가구가 다 위반 건축물이다. 다 그래요. 여기 위반 증축 안 하는 데가 없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위반 건축물이 이 동네에 많다고 해서 적법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특약 같은 거를 요청을 하면 중개사님이 짜증내는 것 같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예를 들어 계약력 전에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한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고지해달라, 그런 것들조차도 좀 요청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신 발언합니다. 저는 100% 안전한 전세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월세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는데 월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겠죠. 높은 확률로 만기 시에 좀 안정적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면서 추후에 만료돼도 위반 건축물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속 못 나가는 건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계약 만료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한 2-3달 전에 저 만기 때 나갈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면 내 보증을 받는 것과 내가 여기 사는 집을 빼는 이 퇴실하는 점유 이전을 하는 게 사실상은 동시 이행 관계예요. 말이 어렵죠? 그냥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세입자의 짐 빠진 걸 확인하고 집주인들이 청소 상태 확인한다든지 주택관리업체에서 나온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좀 현실적인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돌려줬다 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예방을 해서 임차권을 설정한다든지 이 집의 점유, 그러니까 비밀번호라든지 이거를 임대인한테 빼앗기지 않게는 방어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집에 큰 가구를 1-2개 정도 놔주시는 거, 집주인이 와서 그 짐을 뭔가를 집에 들어왔다던가 또는 이 가구를 어떻게 훼손을 했을 때에는 이제 형사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중개사님 또는 주택관리업체에다가 보여주시던 아니면 직접 와서 비밀번호를 이제 쳐가지고 집주인한테 확인을 한 이후에 보증금을 받으면서 그때 전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심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계약 기간 만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
많았을 때 빼는 걸 중도퇴실이라고 해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같은 거를 세입자분이 내셔야 되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죠.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으신다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만기가 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자금 융통이 잘 안 되시던가 깡통주택이라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나 돈 없어, 나 배째, 나 돌려줄 보증금 없으니까 너가 세입자 내놔 라고 하는 좀 빡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토스해서 받으면 집주인도 좋고 나도 좋겠지만 이 세입자를 못 구한다고 해서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전입신고를 빼는 전출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요때 그 전출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을 설정을 해놓고 전출을 하는, 점유를 이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상을 못 받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보상받는지 이 얘기를 하시는데 보상...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보상은 아니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최우선 변제라는 거 쉽게 말해서 당신이 소액보증금, 소액 임차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먼저 우선권을, 당신의 그 소액보증금을 지켜줄게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우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랑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데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4,800 정도 됐었거든요. 현재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전세 5천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는데 그 금액 중에 4,800을 가장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뭐 임차권 때문에, 근저당, 융자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건물가액의 2분의 1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세입자가 자기의 보증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한도 2분의 1 가액에서 N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4,800이니까 200만 원 남았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받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가구수라든지 다른 보증금 지금 한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대략적으로 전세가 몇 개 들어있는지, 월세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조금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고, 또 경매가 진행될 때는 즉시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 1, 2년 정도는 걸려요. 그럼 그 1, 2년 동안 내가 사는 값으로도 또 생각을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때 들어가는 나의 시간, 스트레스, 내가 이사를 막 중간에 못하고 발이 묶이는 이런 상황까지도 조금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저 갑자기 어지럽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건물의 보증금이, 선순위 보증금이 2억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겠죠. 또는 계약하는 당일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예시로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토대로 여기에 누구누구가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의 보증금이 들어있는지를 매치시켜서, 번거로워요. 저도 왜 아직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매치를 하는 조금의 불편함을 거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될 게 없는 집이라고 중개사님이 하시는데 매매할 때 근저당 잡히거나 하면 우선순위라 괜찮은가요? 네. 뭐 매매든 전세 이후에 근저당이 잡히든 내가 먼저잖아요. 우리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그 순서대로 내가 먼저 들어갔으면 내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만료 시에 전액이 곧바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개를 했을 때 초반에는 전세 대출이 그 층이 위반이 아니면, 예를 들어 4층이 위반이고 3층에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고가 워낙에 이제 크게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조건들이 까다로워졌고 공시가도 변동이 됐고 보증보험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이 이제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분이 나가시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들도 앞으로 점점 더 예민하면 예민했지 대충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주인 세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위반 건축물이 빠지지가 않을 거고요. 그럼 다음에 들어가는 세입자분들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보던 게 빠꾸가 돼서 그 층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라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요층이 많이 작아질 거고, 보증보험도 안 되잖아요. 보증보험이 무조건적으로 필수다, 뭐 이게 있으면 무조건 100% 안전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게 안전한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까? 또는 뭐 월세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 그만한 자금이 잘 돌아갈까 해서 임대인의 직업 같은 거를 확인하는 또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이 해소법은 아니죠. 이 집이 매매가 되거나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될 때도 그 상대방들, 입찰자, 낙찰자 또는 여기 매수자 입장에서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알고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본인들의 투자 계획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세보다 좀 떨어져서 계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세 대비 융자랑 보증금을 계산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모든 중개사님들을 다 대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꽤 많은 신뢰를 받고도 있고 우리 중개사님들의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고 국토부와도 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중개사님들이 다 달라요. 다 성격이 다르고 책임감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분들이 좀 더 야무지게 내 권리를 챙기셔야 되는 게 피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 아까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어느 계약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거 요구하고 조금 뭐 실랑이 하고 내 권리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주인의 기분, 뭐 여기 중개사의 뭐 짜증 이런 것보다는 명백한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뭐 위임장을 안 써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위임장을 받으면 좋죠. 근데 위임장이 아니더라도 더 쉬운 방법으로 그 앞에서 계약할 때 집주인 남편분이랑 영상 통화 앞에다가 틀어서 어디 몇 호 얼마짜리 계약이고 계약 기간이랑 이분의 인적 사항이 쭈루룩 요거 맞는지 이분 계좌번호 맞는지 이건 아마 입금하면 또 이름이 뜨겠죠. 요것도 정당한 위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약 요청하는 것도 아까 전에 뭐를 수리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협조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여러 번에, 저도 중개사잖아요. 저도 고객분들이 막 여러 번의 계약을 말을 바꾸면은 저도 그걸 계약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싫어하세요. 이 너무 귀찮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은 나중에 나갈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세입자를 받기 싫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을 요청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특약의 좀 예민도, 너무 까다롭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생략하실 수도 있고 그 중에 내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요청을 하시되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를 한 번에 모아서 붙여주시고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보고 내가 지인들한테 들은 거는 문구가 조금 날카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을 좀 믿고서 이 말을 둥글둥글하게 바꿔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에 좀 중개사에 대한 평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중개사님들도 그리고 계약자분들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는 중개사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계약이 진행이 안 돼요. 누구 한쪽만의 편을 듣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측 다 아까처럼 세입자가 특약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리한 특약들을 잔뜩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방어하고 중재하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딪히고 진짜 별거 아닌 말투, 내가 이걸 얘기하는 타이밍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 한 명이 진짜 말 하나만 절제만 잘 해주면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더 순탄한 계약, 더 순탄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찌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복덕방 카페가 있으니까 등기랑 뭐 대장이랑 이거 뗄 줄 모르시는 분들도 올려주시면 다른 중개사님들도 충분히 상담할 겸 본인들 부동산 홍보도 하시고 활용을 하셔서 좀 중개사의 신뢰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